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님께 견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을 소개해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네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전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러시아의 지휘관들이 각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의 공세를 피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러시아의 공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전선에서 좀 밀려나면서 세베르도네츠크 도시를 기준으로 봐도 70% 이상이 점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를 방어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리우폴처럼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후퇴를 결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부대를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 예비 부대를 더 급박한 리만이나 도네츠크 방면으로 돌리고 있고 포파스나 방면으로도 또 돌리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세베르도네츠크는 일단 포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의 헤르손,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왜 공세를 안 취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고, 우크라이나 공세는 저기 하르키우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기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군이 포격을 통해서 더 이상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하르키우에서의 전가 확대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좀 정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르손에서 갑자기 공세를 우크라이나군이 취하기 시작했고, 이 공세는 대규모 공세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한 여단만 해도 10개 여단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예비 전력이 그 여단급으로 계속 창설이 돼서 훈련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전력들을 가장 급한 돈바스나 전가 확대를 위한 하르키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하르키우에 있는 좀 더 하르키우 북서 방면을 좀 더 장악하면은 이지움이나 리만에 있는 그 러시아 주 전력들의 보급로가 막히거든요. 그 보급로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시작으로 해서 전부 다 3군데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승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 하르키우 방면에 예비 부대를 집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히 예측이 빗나가서 남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을 러시아군 수뇌부가 했을 것 같고, 그 예측을 벗어나기 위해서 헤르손에 다시 공세를 했다고 그런 보면 측면도 되겠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측면을 하나 읽었는데요. 전황을 봤을 때 남부 지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헤르손에서 공세를 취해서 멜리토폴이나 마리우폴을 만약에 수복하고, 이 지역의 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방어선이 뚫리면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전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가서는 크림반도까지도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크림반도를 있고, 고립시킬 수 있는 방책이죠. 그렇죠. 최소한 고립은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러시아군의 두 가지, 가장 축소됐지만 지금 두 가지 전략 목표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망쳐지는 거죠. 그렇죠. 예. 남부 회랑을 만들어서 동부 돈바스와 함께 동부 지역 거의 전체를 장악하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축소된 러시아의 전략인데, 이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목표가 이제 크림반도랑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돈바스가 더 쉬울 거고 이쪽을 공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둘 다 탈환하는 게 좋지만 둘 중에 우선순위를 어떤 걸로 놓고 보냐면 저는 당연히 크림반도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흑해 연안 지역을 장악당하게 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고요. 내륙 국가를 바뀌면서 돈바스 지역은 육지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 8년 전부터 계속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상태로 두고 계속 조금씩 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육지로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크림반도는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뚫고 들어가기 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흑해를 장악하는데 좀 중요한
거점 지역이잖아요. 사실상 반도라고는 하지만 거의 섬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가 이런 어떤 큰 그림의 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호국의 달 들어서 첫 번째로 방송하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러시아 공세가 굉장히 강력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것이 팩트고요. 또 하나는 헤르손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네네. 이제 시작 단계가 됐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제는 좀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걸 하자면 어쨌든 지금 돈바스의 위기가 맞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단기 전략 목표를 보면은 결국 헤르손, 마리우폴, 세베로도네츠크로 이어져서 러시아 본토까지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보급로가 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지금 강력하게 확보하겠다는 게 러시아의 단기 목표고,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 지금 전황 같은 거 보면은 완전 2차 대전식 재파 전술을 쓰고 있어요. 막 3시간, 5시간 정도 포격을 때린 다음에 병력을 지금 갈아놓고 있거든요. 계속. 예, 그 우크라이나는 그 지금 병력 예비가 없으니까 거기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좁게 본다면 이게 러시아군의 아주 전통적인 교리죠. 키이우도 그랬습니다. 키이우도 계속해서 포격을 퍼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베르도네츠크의 포격이 우크라이나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포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계속해서 서방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화력 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포병을 달라.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풀어 말씀드리면 남부회랑, 아까 말씀드린 남부회랑인 거죠. 이 남부회랑을 달성하면은 동부 지역까지는 완벽하게 러시아가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이 또 러시아 입장에서 남부전선 쪽에 뚫리기 시작하면 쉽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략군 차원의 입장에서는 전략을 그래서 남부 지역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은 최대한 소모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위가 안 됐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동부 돈바스를 가보면 동부 돈바스에 리만 지역이 있습니다. 이지움 지역과 함께 리만 지역도 교통의 요충지이고, 이 리만 지역은 세 갈래의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하고도 연결이 당연히 됩니다만은 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전과 확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만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게 돈바스 지역 전체의 공세의 핵심입니다. 근데 리만 지역의 공세는 지금 공세를 펴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고 있는데,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은 조금씩 밀리고 있고 하루 평균 한 2km 정도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계속 동부가 밀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밀려서 결국 세베르도네츠크가 함락이 되면서 러시아의 이 돈바스 지역의 세부적인 그런 전략은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고 리만에서 공세를 취해서 리만과 저쪽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의 남부 쪽이죠. 포파스나 지역에서 또 공세를 취해서 북부 쪽으로 공세를 취해서 포위를 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고, 이 포위망이 완결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을 할 그렇죠. 것 같다. 갈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최종 얘네들의 목표다라는 건데, 키포인트. 여기에서 반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로만 해온 적도 있고 실제로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죠. 서방의 무기 체계가. 하지만 그것을 습득하고 교리를 읽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평시라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네. 아무리 빨리 잡아야 3개월은 잡아야 되는데 저는 정말 평가니까요. 단기 교육으로 한 달 안에 끝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6월 중순부터는 현실화됩니다. 이제 빠르면. 추차적으로 예, 이제 예. 들어간다는 예. 거죠. 그래서 6월 중순 이상까지 이 지역,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느냐,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지연전을 시키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지연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지연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엄청난 포격과 함께 10개 이상의 BTG가 한꺼번에 이제 공격을 가하는 이러한 대공세도 1, 2km 수준의 진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방어하고 있다는 거고, 적재적소의 포병 화력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의 뭐
그 대대 이상의 부대가 이제 포위돼서 이렇게 섬멸되거나 이제 기동 중에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고착돼서 이제 항복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으로 공간을 주고 병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축 처져가고 사실 철수 작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는 큰 피해 없이 이 지역을 어쨌든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 뭐 지상파나 뭐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엄청난 위기 뭐 이러는데 위기는 맞습니다만은 그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다는 표현이 네.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을 방어하느냐 방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황은 상당히 달라질 거다. 6월의 전황은 상당히 달라질 거다. 최소한 어디까지 방어해주면은 나중에 우크라이나군이 공세할 때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저는 포파스나 지역은 점령을 당해도 적어도 리만 지역까지 점령이 만약에 된다면 예. 다리를 다 끊었어요. 지금 끊어놓고 이제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도하 작전을 뭐 러시아가 계속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하다. 굉장히 리만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만. 그래서 세베르도네츠크나 포파스나는 포기하더라도 리만까지 포기가 되면 잘못 빠져나오지 못하면 포위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면 포위가 안 되더라도 그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가장 소규모의 그런 목표 달성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협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나올 거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입장에서 제가 보면은 이런 것을 방어하는 여부 그리고 침탈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하는 여부를 떠나서 그 협상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그런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일반 국민의 80%도 계속해서 영토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쟁의 7월 종결 또는 6월 말 종결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지인들의 그런 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한 2개월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까지 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8월일지 9월일지 가을까지 가늠이 갈 수도 없습니다. 있다는 뭐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여기 전세를 보면은 2차 대전 때의 그 전황과 너무 겹치는 게 이 그 당시 독일군과 소련군이 그 싸우던 이지움 돌출부 전투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거든요. 이지움이 지금 러시아에서 점령돼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리만이 넘어가고 이지움에 포위망이 닫히면 결국 튀어나와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점령 지역은 그냥 덫이 되는 것이라.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의 이제 돌출부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독소전, 나치죠. 나치와 소련군의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80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똑같은 그렇죠. 전투 형상이 예, 있었거든요. 넓게 보면 같은 곳에서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워낙 전황도 전황이고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한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 곡물 생산량이 그렇죠. 뭐 엄청 줄어가지고 이제 곡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추락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제는 계속 받아야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글로벌한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라도 이 전쟁이 빨리 종결되고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렇죠. 주권 국가를 침략한 러시아가 완전히 물러나는 게 답이고 예. 바라건대는 저는 이제 크림반도도 같은 입장입니다만은 전쟁이 빨리 종결되기를 뭐 항상 전황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설마 했던 사람 되게 많았던 이유는 이 전쟁으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얻을 손해보다 훨씬 많았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설사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망자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21세기 이런 국가 간의 전면전이 벌어져서 큰 피해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예. 오로지 이 전쟁은 미국 정부만이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정보력이 대단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들 거의 99.9%가 전쟁 안 일어난다고 봤고 이게 저도 사실은 우리도 예측이 틀렸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네, 어떤 매체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전쟁이 났으니까 이 예측이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아무튼지간에 예측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기서 미국 정보력이 제가 좀 대단하다고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밀독도 예측을 했지만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까요? 했을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휴대용 무기
뭐 제블린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와 비슷한 휴대용 무기, 보병이 네네.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적중했고 네.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의 어떤 전쟁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는 화력이죠. 예. 네. 따라서 미국이 적재적소의 무기 체계를 주면서 확전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지금 무기 체계를 어떠한 무기 체계가 중요할까? 뭐 M777도 좋지만 그 이후의 무기 체계로 하이마스를 주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도- 주기로 결정이 됐죠. 참. 네네. 예. 주기로 그러면서도- 했고 네. 네. 장거리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은 미사일과 탄약은 그건 그것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제한하고 그 있으니까. 러시아 본토 공격은 절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그 베이스 버전이 되는 M270 시스템, 대한민국도 갖고 있죠. 이 M270 시스템은 대구경의 그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플랫폼이죠. 그 지대지 미사일은 당연히 주지 않겠죠. 그건 네. 뭐 누구나들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GPS로 유도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시스템 정밀 유도 로켓도 로켓. 네.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줄 가능성이 짙다는 거예요. 뭐 공표는 안 했지만. 예. 아, 그게 지금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또 살짝. 네, 나오고 저는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사정거리가 70km 이상이면은 지금 하르키우에 만약 후방에다 배치해 놓고 있으면은 지금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지역은 계속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확전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거의 뭐 60% 이상 핵 전력도 투사할 수 있다. 러시아가 그런 빌밀 준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건 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로켓도 굉장히 대구경이거든요. 그 하이마스가 대구경이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주더라도 뭐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화력에서 밀린다고 하지만 네네.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준다고 얘기만 했지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준 건 없고 그리고 주더라도 이것이 계속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운영군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게 습득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지만 아슬아슬한 말씀하신 아슬아슬한 위기지만 리만, 포파스나 세베르도네츠크를 위시한 이 지금 러시아 공세 지역을 6월 중순 정도까지 방어할 수만 있다면 승세는 바뀔 수가 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만 개 정도의 포탄을 지원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캐나다에서 제안을 했죠. 캐나다가 지원을 155mm 포탄 자체가 네. 캐나다 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나라는 부족하니까 그렇다면은 포탄의 재고가 서방권에서 미국 다음으로 어마무시하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네. 우회로 요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확인된 보도는 분명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완벽한 K9 자주포 시스템은 아니지만 K9 자주포의 차체로 해서 만든 크랩. 폴란드의 폴란드의 크랩 크랩. 자주포가 있습니다. 뭐 포탑은 영국의 AS90 AS90 자주포죠. 네. 그 포탑으로 이제 결합된 그 자주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진짜 진심인 거죠. 예, 폴란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니까 K2와 K21 보병 전투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표출한 것 그거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직접 참가함단이 와가지고 예. 몇 군데 돌아보고 갔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의 재고와 그 쓰고 있던 T-72 개량 전차들을 상당량 처음에 알려지기는 뭐 100여 대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사실 재고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 것 같습니다. 다 보냈죠. 그냥.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남부 지역에서 상당 부분 쓰이고 있고 헤르손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손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조금 엇나간 얘기입니다만 러시아에서 정말 골동품인 거기에 대항해서 러시아는 골동품인 T-62 전차를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M을 진짜 지금 다시 이 전차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게 남부 지역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또 폴란드가 이런 전차들 T-72 전차를 주면서 어떠한 명분을 들이댔냐면 명분 아닌 명분이죠.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갑자기. 탱크가 좀 사라졌어요. 웃으면 좀 네. 웃으면 이 뭐 전황에서 전쟁을 얘기하면서 웃기지는 네. 않지만은 정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의 차기 전차로 필요한 것이 한 800여 대가 필요하고 차기 800여 대나 차기 필요해요? 전차 계획으로 잡고 있었죠. 그래서 K2 흑표를 베이스로 하는 K2 PL이라고 하는 그런 폴란드 버전의 전차를 수출 협상이 그동안에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쭉 쭉 진행돼 있었죠. 왔다가 미국의 예. 그 에이브람스 전차, 그 M1A2 전차를 지원하겠로 결정이 났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게 250대를 계약했어요. 그 얘기는 전체를 다 M1A2 에이브럼스로 바꿀 계획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폴란드도 이제 작자의 방산 사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합작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차를 찾겠죠. 근데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 라인은 이제 협상이 잘 안 됐고요. 맞습니다. 그런 기반이 아직 성숙이 안 됐고 전차는 정말 급히 필요하고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으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세가 어려우니까 러시아의 그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닥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250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계약했고 나머지 550대는 어느 전차로 메울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K2PL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련 분들이 한국에도 오고 있다는 그런 현재 보고가 있는 거죠. 폴란드 보도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관단이 이제 방산 업체를 다니고 있으면서 뭐 방문했다는 트윗 같은 거를 예. 그거 계속 이제 올리고 사진 있고 같은 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K4 유탄 기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이제 수출이 바로 지금 네. 예, 하기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사람들이 K2나 K22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K4라 그래서 뭐 숫자를 잘못 썼나? 사실 전차나 라는, 장갑차는 사겠습니다 해도 가는 데까지 최소 1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먼저 살 수 있는 K4부터 가는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황의 가장 중요하고 변화된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고 또 자세한 부분 또 말씀드렸고 또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른 이야기 또 수출까지도 이야기를 방산 물자의 수출까지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한 세상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이제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 이제 예전처럼 그냥 우리는 물건만 팔고 말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라는 그런 상황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끝났습니다. 전쟁 났는데 바로 지금 빵 가격이 오르는 거 그게 바로 저희한테 직접 와닿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국가일 뿐더러 전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제 7개 국가 안에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지상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 뭐 공중 무기 체계 할 것 없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시간 변화된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전황을 그만했으면 하는 것도 역시 바람입니다. 사후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이제 좀 빨리 종결되길 끝나야죠. 바라고요. 네. 러시아도 러시아 병력이 뭐 3만 이야기를 아유.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겠죠. 이런 젊은이들이 한 사람의 그릇된 그 결정으로 이렇게까지 희생되는 거 이런 전쟁은 없어야겠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묻혀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도 이런 전쟁들도 버마도, 네. 예. 이제 미얀마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밀떡의 바람입니다. 간혹가다 댓글 보면은 왜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냐? 네. 객관적으로 왜 안 하느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렇죠. 전쟁과 함께 먼저 그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황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 있게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밀떡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뭐 매체에서는 이걸 확대 해석하거나 얼마든지 이 전황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공세를 피고 아슬아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뭐 그냥 전략적으로 뒤로 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급박한 상황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뭐 혹은 다른 분들이 편든다고도 보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아무리 감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해도 있어요. 침략을 한 국가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이제 없는 거고요. 네, 저는 네. 추워도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황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